1063번입니다. 자, 집합x가 원소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있죠. 그런데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즉, 정의역도 x가 되고 공역도 x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F의 치역의 원소는 7개, 그리고 F1부터 F8까지의 함수값을 모두 다 더하면 40이고요. 그리고 그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6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집합 X의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하여 FA와 FB는 함수값이 똑같다고 하네요. 그것을 만족해주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단 a와 b는 다르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이 무슨 말이죠? 이 8개의 원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서로 다른 원소 두 개의 그 함수값은 어떻다? 같다는 거죠. 즉, 이 3과 6은 모두 다 이 공역에 y의 원소를 쏘겠다. 그때 이 5가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n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n의 값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공역도 원소가 8개, 정역과 공역이 모두 다 원소가 8개인데, 이 X의 바로 정의역 중 원소 두 개가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가에 보면 F의 치역의 원소는 7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8개의 원소 중에 어느 하나는 직접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에는 대응이 안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이 1, 3, 4, 5, 6, 7, 8이 무엇이 된다? 바로 치역이 되는 거죠. 그게 7개가 되면서 자, 1부터 8까지의 원소가 각각 대응된 함수 값들의 합이 40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치역이 될 원소는 공역 안에 있는 원소이잖아요.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란 말은 사실 이 최대값이 8일 때 최소값이 2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차가 6이 되겠죠. 또한 최대값이 얼마일 때? 7일 때 최소값이 2가 돼버리면 6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2일 때 6이 된다고 했는데 2가 최소가 되지 않겠네요. 그죠? 2가 빠졌으니까. 하여간 선생님이 어떤 숫자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헷갈리면 2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3이 치역의 원소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여간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것은 8, 2, 7, 1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면 이 8개의 원소 중에 어느 하나의 원소는 2개 대응이 되어야 되고 어느 하나의 원소는 대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원소가 하나에 대응되는 이 지역의 원소의 하나를 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1부터 F8까지 합이 42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여기 대응되지 않는 이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 대응되지 않는 숫자를 한번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42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 자, 우리가 1부터 8까지의 원소의 합을 다 생각해 보면, 원소의 합을 생각해 보면, 자, 1과 8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2와 7을 더해도 9가 되고, 3과 6을 더해도 9가 되고, 4와 5를 더해도 9가 되니까, 9가 4쌍이 되니까,
전체 이 원소의 모든 공력의 원소의 합은 얼마 된다? 9가 4개 있으니까 36이 되겠죠. 자, 36이 되는데 이 36 중에서 대응이 되지 않는 값 있죠. 자, 여기서는 3이라고 했지만 그걸 대표적으로 m이라고 한다면 그 m을 빼야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왜? 이 3은 이 F1부터 F8까지의 함수 값으로 되지 않으니까 m의 값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라는 숫자는 3과 6이 쏘았으니까 대응이 되었으니까 이 n이 한 번은 36에 들어가 있겠지만 맞죠? 이 n을 두 번 넣어야 되기 때문에 n을 다시 한 번 더해주면 그 값 자체가 얼마가 된다? 42가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자, 전체 원소의 합은 36인데 이 3이라는 숫자는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바로 함수값이 될 수 없죠. 따라서 m을 빼버리고 그런데 이 5라는 숫자는 바로 두 수에 대해서 대응이 되니까 두 번 카운트를 해야 되겠죠. 다시 n을 더해주면 요 값 전체가 f1부터 f8까지의 이 함수값의 합과 같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이 이항하면 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n에서 m을 뺀 게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두 수의 차가 6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도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6이 되는 거와 이 차가 6이 되는 게 똑같네요. 따라서 n이 무엇일 때, n이 8일 때, n이 8일 때 m이 2가 될 수도 있고 m이 7일 때 n이 1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n이 8이고 m이 2일 때, 이 n은 무엇이죠? 두 번 대응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두 번 대응되는 숫자가 되고 m은 무엇이 된다? 바로 대응되지 않은 숫자가 바로 2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가 대응되지 않았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크게 다시 적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자, m이 대응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 m은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두 수 AB가 같은 값에 대응되는데, 그 같은 값에 대응되는 게 바로 누구였다? 이 8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치역은 2를 제외한 1부터 8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치역 중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치역 중 최소값은 1이 되니까 그 8과 1의 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7이 되어서 다 조건의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n이 무엇이고 7이고 m이 바로 무엇이다? 1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누가 제외되어야 된다? 바로 m 값이 제외되니까 1이 제외되어야 되죠. 그리고 n이 7이니까 어떻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수가 모두 다 7에게 화살을 이렇게 쏜다는 거죠.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원소는 어떻게 됩니까? 1을 제외한 2부터 8까지죠. 그러면 최대값은 8이 되고 최소값은 2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 조건에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A와 B를 A를 3으로 보고
b를 6으로 본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3과 6이 하나의 숫자에 대응되니까 그 7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n 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7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치역의 원소가 7개니까 하나의 원소는 우리가 대응되지 않는데 그 x 이퀄 1부터 8까지의 모든 원소 함수값의 합이 40이라는 것을 1부터 8까지의 합이 36이므로 어떤 대응되지 않는 숫자를 빼주고 그리고 어떤 숫자는 두 번 대응되니까 그 두 번 대응되는 이 n의 값은 한 번 더 더해준 게 바로 42가 되므로 m과 n의 바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이 바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4번입니다. 두 실수 AB와 두 함수 2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fx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fx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자 g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바로 플러스가 되니까 아래로 볼록인 바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hx를 새롭게 정의했는데요. 자, 어떤 x가 a보다 작은 값에서는 이 fx 그래프를 가지고 오면 되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g의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각각 y 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fx가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인데 이런 그림이 있는데, x가 a를 우리가 하나 설정을 하면 여기가 바로 x 이퀄 a에 대한 값이라면 a보다 작은 쪽에서는 fx 그래프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 바로 이 a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서 갖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자체를. 그러면 a는 방금 뽕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A가 여기라면 A보다 작은 쪽의 fx를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여기 빵구 뽕이 되고 이 그래프만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전체 2차 함수 중에서 x 이퀄 a가 결정이 되면 그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fx의 바로 x 이퀄 a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로 채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아래 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GX 그래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GX 그래프를 여기 X 자리에 X 플러스 B가 들어갔으니까 이 G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이 그래프 자체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여기가 A라면 이쪽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부분 즉 A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즉 fx의 그래프의 일부분과 gx의 그래프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x 이퀄 a에서 바로 접합을 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함수 hx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즉 우리가 보통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 집합으로 1대1 대응된다. 그 말은 정의역도 이게 바로 정의역이죠. 정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 그리고 또 어디로 바로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바로 1대1 대응 그래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1대1 대응 그래프가 되어야 하므로 자,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HX 그래프는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치역 자체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실수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치역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실수 전체 집합이 되어야 된다.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지는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AB의 모든 순서쌍만을 A, B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라지 A라고 할 때 보기에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A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HX의 경계값이 되고 앞에 있는 것은 경계값이 되고 뒤에 있는 B는 이 GX의 X축으로의 평행 이동한 값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만족해 즉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 AB의 바로 원소로 구성된 게 A 집합이다. 그 중에서 참인 것을 골라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x와 gx의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fx의 그래프는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볼록이 되겠네요. 위로 볼록이 되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꼭지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이 a가 마이너스 1이고, 자, b는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2와 2를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한번 찾아보면요. y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사라져서 꼭지점의 y좌표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GX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자, 꼭지점의 X좌표는 X 이꼴 바로 마이너스 2, A가 1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 플러스 2와 2를 약분하면 1이 되겠습니다. 자, 1이 되면서 꼭지점에 바로 y좌표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럴 때, 자, 기억을 보시면 0, K가 A 집합의 원소래요. 그러면 이 0이 바로 무엇이 된다? A 값이 되고 이 K가 바로 무슨 값이 된다? B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바로 경계값이니까 경계값은 0이 되고 경계값은 0이 되고 B가 K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B 자리에 이렇게 K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집합 A에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만족시켜주는 이 K는 K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HX를 그릴 때 이 A보다 작은 쪽은 바로 fx를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A보다 큰 쪽에서만 gx 그래프를 바로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억은 경계값이 0입니다. 그럼 우리는 fx는 평행 이동하지 않으니까 fx를 바로 이렇게 이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조금 전에 봤지만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위로 볼록인데 바로 이 A 값이 0이기 때문에 바로 x가 0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만 가지고 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 그래프 중에서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생각하면 y 절편이 1이니까 맞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에 빵구 뽕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A보다 큰 쪽에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따왔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 자체로만 봐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대로 가로선을 긋는 순간 몇 점에서 만나버리게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우리가 이 GX 그래프를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해도 벌써 여기에서 바로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평행 이동해봤자 이 0보다 작은 쪽에서 벌써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실수 K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많은 1대1 대응을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2차 함수는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왼쪽 그래프만 따오든지 아니면 오른쪽 그래프만 따와야 되죠. 물론 대칭축의 기준으로 이 왼쪽에서 따와도 되죠. 여기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따와도 되잖아요. 대칭 전체 가장 많이 따올 수 있을 때는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따오면 되겠지만 이 여기로 말하면 이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이죠. 이 증가하는 부분 중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 따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여기를 따서 이 더 작은 쪽을 따온다고 하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차 함수도 예를 들어서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오른쪽만 따온다면 또는 왼쪽만 따온다면 무엇이 된다? 1대1 대응이 되는데 자 대칭축보다 작은 쪽에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더 큰 쪽으로 따온다면 나이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또한 어떻다? 대칭축보다 바로 오른쪽에서 따올 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더 오른쪽의 부분을 따오는 것은 1대1 대응이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더 왼쪽을 따온다면 증가 부분과 감소 부분이 공존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는 우리가 이 평행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fx는 증가 부분과 감소 부분이 모두 다 공존하기 때문에 바로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이 gx를 마이너스 k만큼 아무리 평행 이동해도 전체 hx는 바로 1대1 대응 그래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 K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니은으로 가면, 자, 누가 원소다? A 집합에 마이너스 1과 4가 이렇게 한 쌍이 원소가 된다. 그 말은 이 A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고 B 자리에는 누가 들어온다? 4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fx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fx 그래프는 대칭축이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fx를 그대로 따오니까 여기는 빵구뽕이 되면서 그대로 왼쪽 부분만 따오니까 즉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만 따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것을 상세히 그리면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fx였는데요. fx였는데, 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였잖아요. 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부분만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를 빵고뽕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한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지워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자, x축으로 얼마만큼 이 g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그림이 너무 색깔이 진해서 복잡한데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봤을 때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고 y좌표가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럼 이 꼭지점이 1이고 마이너스 2인데 얘를 어느 방향으로 바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1이 어디로 가겠다? 자, 꼭지점을 x좌표로 마이너스 4만큼 가니까 이 1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었다면 마이너스 4만큼 가니까 1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해줘 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3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점에서 바로 무엇이 된다? 아래로 볼록을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그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요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편하니까 x-1의 제곱에 바로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따라서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바로 x, 이게 이 자체가 뭐죠? 바로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니까 동일하게 x 자리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 적어보면 gx 플러스 4라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바뀐다? 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여기 있는 점선까지 합쳐서 이 그래프 자체가 g의 x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여기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데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그려줘야 되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2의 제곱이 4가 되어서 4 마이너스 2, 2가 되죠. 그 2가 바로 이 점, 바로 이 fx 그래프의 꼭지점에 바로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바로 무엇만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그려줘야 되니까 바로 오른쪽만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h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hx를 좀 더 진하게 그려준다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fx 그래프를 가지고 오면 되고 오른쪽에서는 G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의 그래프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이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 된다? HX가 되므로 그림상으로 봤을 때 1대1 대응이 되죠. 즉 X축과 평행하게 가로선을 그어버리면
몇 점에서 만나게 됩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므로 바로 이 마이너스 1,4는 바로 A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대1 대응 그래프는 전체 그래프가 증가를 하든지 전체 그래프 감소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어떤 A 값을 기준으로 왼쪽의 부분은 fx를 가지고 온다는 말은 바로 이 A가 절대로 이렇게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걸 1번에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바로 A 값은 이 fx에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되든지 지금은 대칭축이 되었죠. 아니면 왼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가 부분을 따와야 될 거고 반대로 GX는 평행 이동을 해서 이 대칭축의 오른쪽을 따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증가 부분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부분을 따와서 접합을 시키면 이 니은처럼 항상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귿은요. 자, 이 집합은 모든 원소의 합이 5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집합의 원소는 m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상 m 플러스 b가 A 집합의 원소다. A 집합은 우리가 조금 전에 기억 니은에서 했듯이 자, 이런 순서상이죠. 바로 m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A가 돼야 되니까 바로 경계값이 바로 무엇이다? M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는 동일하게 무엇이 된다? 바로 평행 이동한 정보가 되겠네요. 그게 A 집합이 되는 원소들을 우리가 이 M 값과 B 값을 더한 것이 바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더하니까 모두 다 5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기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니은은 하나 우리가 구해놨네요. m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정수가 맞죠. 그리고 b가 4가 된다. 즉, 이 g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고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이제 디귿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를 한 가지 경우를 찾아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준점이 누구다? M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x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되고, 바로 gx는 평행 이동해서 가지고 와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fx 그래프가 일단 어떻게 된다? 조금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봤죠. 자, 여기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2가 되겠죠. 그리고 GX 평행 이동하기 전에 바로 이 GX의 그래프는 이 꼭지점이 얼마였다?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2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M으로 이제 바뀌니까 우리 이 H식을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HX는 바로 FX는 그대로 사용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가 되면 자, 이 여기는 범위가 x가 m보다 작은 범위를 생각해야 되고 자, gx는 g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니까 이 x 자리에 x 플러스 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m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이제
이 gx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g의 x 플러스 b가 되겠죠. b가 되고, 자, 여기에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1, 마이너스 2였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바로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0으로 넣는 1 마이너스 b가 되겠죠. 1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바로 y좌표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접합시켜서 m을 기준으로 접합을 시켜서 무엇을 만들자?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니은에서도 해봤다시피 이 두 개를 접합을 시켜서 바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m의 값이 어디에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바로 m보다 작은 쪽에서 fx를 나오기 때문에 이 m의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또는 최대한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증가하는 부분을 따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1대1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 m의 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gx를 평행 이동한 이 그래프에서는 m이 어디 존재해야 된다? 바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존재를 해야 되겠죠. 즉, 증가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가 m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부분을 따와서 두 개를 접합시켜서 바로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1-b보다 m이 크거나 또 아니면 대칭축까지는 되니까 m이 1-b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중심으로 이 m이 여기라고 했을 때 자, 이 그래프를 따오고 맞죠? 따오고 이 그래프를 따와서 접합을 시키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말은 바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연결이.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바로 같은 값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값을 가져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m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그죠? m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자, 이 m보다 작은 쪽에서의 이 y값은 m을 대입하면, 맞죠? m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맞나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자, 이쪽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 m의 값을 대입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 m의 값을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된다? m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어줘야 되겠다?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아져야지 바로 연결이 되면서 연속이 되면서 바로 무엇을 가진다? 바로 1대1 대응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이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식으로 적었는데 사실 원래 이 m의 값은 바로 이 경계값이잖아요. 그죠? 경계값. 그 경계값이니까 좀 짧게 적어준다면 어떻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 식을 가지고 바로 적어본다면 m을 대입한 바로 뭐다? fm과 여기에 m을 대입한 g의 m 플러스 b의 값이 바로 뭐하다?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한 식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때, 이 G의 n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G의 n 플러스 B의 값은 이제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은요, 어떻게 되죠?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는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는 값이,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말은 이 fm의 값, 이 값도 무슨 값과 마이너스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두 개가 접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m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 값이잖아요. 그죠? 요 값이 얼마보다 항상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2m에 마이너스 2m이 되고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m제곱 플러스 2m에 바로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인수분해를 하면 m 플러스 3 바로 n-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영영을 만들어주는 게 마이너스 3과 누구다? 바로 1 사이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m의 범위를 구했을까요? 이 m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m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누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m의 값은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두 식을 모두 다 만족해주는 정수 m의 값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세 가지 뿐이라는 거죠. 자, 0과 1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m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세 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니은에서 한번 체크해 본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 값이 세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이 식은 1 마이너스 b가 얼마보다 1 마이너스 b가 일단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b 값은 어떻게 된다? b 값은 이항을 하면 4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m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얼마 된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2의 값과 m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m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와 b니까 b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항하면요.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되어서 4가 되어서 b 마이너스 4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b-4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제로가 되겠죠. 아, 따라서 여기는 b는 얼마뿐이다? 4뿐이다. 근데 4는 4보다 크거나 같나요? 크거나 같죠. 따라서 m이 마이너스 3이고 b가 4일 때는 바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바로 원소가 마이너스 3,
4는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m이 얼마일 때도 체크해 보자. 마이너스 2일 때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 마이너스 b는 1 마이너스 b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자, b는 누구보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이 값하고 자, m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b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같아지면 되죠. 그러므로 b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3이 되어서 맞죠? 이항하면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b-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b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b 값은 얼마보다 커야 되나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3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m이 무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는 b 값이 3 플러스 루트 3이 되니까 바로 이 값도 원소가 될 수가 있겠죠. 즉 마이너스 2, 3 플러스 루트 3도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세 번째. 자, 세 번째. m이 무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바로 b값이 4가 하나 남았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b값이 나올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b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m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얘는 제로가 되어서 자 2가 되고요. m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b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b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서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되네요. 따라서 b 마이너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b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값은 4가 되거나 또는 b값은 0이 될 수가 있는데 b는 2보다 크다고 했죠. 따라서 0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니은에서 풀어봤지만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b값이 딱 4 한 가지만 나와서 얘도 원소가 되네요. 마이너스 1, 4도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게 이 경우에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 A의 원소 세 가지, 즉 1대1 대응이 되는 원소 세 가지를 찾았고 이 집합 자체의 원소는 이 M과 B를 더하면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바로 1 플러스 루트 3이 되네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3이 되어서 원소는 1과 1 플러스 루트 3, 3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원소의 합은 1과 3을 더하면 5가 되고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3 이것도 참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바로 이 x가 n보다 작은 범위의 fx를 따오니까 바로 증가하는 부분을 따오므로 지도 평행 이동한 부분에 증가하는 부분을 따오면 된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계값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고 바로 1 마이너스 b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면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그래프의 접합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 해줘야 되겠다? 같아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용해서 m의 범위가 m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 m의 범위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 이 바로 f의 함수값과 이 gx 플러스 b의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 gx 그래프는 얼마보다는 항상 값이 y 값이 크거나 같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fx의 그래프도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바로 정수 m을 찾아준 다음에 자,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바로 원소를 찾아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 문제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어 놓으면 앞으로 이런 1대1 대응이 되는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는 잘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지만 경계값을 기준으로 왼쪽만 따온다든지 오른쪽만 따와버리면 바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65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원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자, 교집합은 원소가 1개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두 부분 집합을 이 함수의 무엇으로, 즉, 이 A를 정의역으로, 부분 집합 중 A 집합을 정의역으로, B 집합을 공역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F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되어라? 1대1 함수가 될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정의역과 공역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함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먼저 정의역과 공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합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전체 집합이 바로 합집합과 같다고 했으니까 이 합집합의 여집합에는 1, 2, 3, 4 중 어떤 온소도 올 수가 없고 이 합집합 안에 바로 1, 2, 3, 4의 원소가 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에는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바로 원소가 바로 한 개 있다는 말은 한 개 있다는 말은 나머지 한 개를 제외한 이 세 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 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구성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원소가 한 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도 안 와도 되겠죠. 우리 반드시 함수를 이렇게 A에서 B로의 함수를 만들 때 반드시 이 정의역과 공역은 바로 공집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교집합이 벌써 한 개가 있으니까 이 차집합 쪽에는 원소가 없어도 A집합에는 반드시 한 개의 원소를 가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비차집합 A 자리에는 원소가 몇 개 와야 된다? 바로 세 개가 와야지 전체가 네 개가 되겠죠. 아니면 A 차집합 B에 한 개가 온다면, 한 개가 온다면 결론적으로 A 집합은 원소가 두 개가 되고, 자, 여기는 마찬가지 계속 한 개겠죠.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와야 되겠다? 바로 두 개가 와버리면 바로 A 집합은 원소가 두 개가 되고 B 집합은 원소가 세 개가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원소 몇 개가 온다? 두 개가 왔을 경우, 두 개가 왔을 경우 여기에 한 개가 오고 여기에 한 개가 오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A 차집합 B에 원소가 세 개가 온다고 했을 때, 자, 교집합은 한 개이니까 B 차집합 A에 원소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먼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합을 먼저 만들어 놓는 우리가 그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드는 것부터 계산한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 있을 때, 바로 한 개 있을 때, B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을 때, 네 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집합의 원소가 한 개 있다는 말은 그 교집합이 바로 한 개였기 때문에 바로 1, 2, 3, 4 중에서 어떻습니까?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니까 벌써 이 A 집합을 만들어주는 바로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되겠다. 네 개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니까 그 교집합을 바로 원소가 예를 들어서 1이 바로 교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면 자, 이 나머지 비집합은 이 나머지 2, 3, 4가 차집합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비집합의 원소는 1, 2, 3, 4로 원소가 몇 개가 되겠다? 네 개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함수의 개수를 만들면 1만 화살을 쏠 수가 있겠죠.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바로 네 가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그 경우의 네 가지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따라서 함수의 개수를 만드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다? 네 가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A 집합의 원소가 한 개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16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지금 A 집합에 올 수 있는 원소가 1만 올 수도 있고, 2만 올 수도 있고, 3만 올 수도 있고, 4만 올 수도 있다는 경우는 지금 이 네 가지를 했죠. 그러면 A 집합을 구성하면 B 집합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다시 한번 보세요. A 집합에 올 수 있는 원소는 1, 2, 3, 4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즉 1이 오거나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는 그 네 가지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B 집합은 어떻습니까? 바로 1을 포함하면서 나머지 원소들이 모두 다 올 수 있죠. 그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죠. A 집합이 결정이 나면 B 집합은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바로 함수의 개수가 각각 1이 몇 가지를 쓸 수 있다? 네 가지를 쓸 수 있어서 16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는 뭐라고요? A 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고, 이 1은 뭐가 된다? 바로 B 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되고, 이 4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A에서 B로의 바로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A 집합의 원소가 한 개이고 B 집합의 원소가 네 개일 때는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바로 몇 가지가 된다? 16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바로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요 첫 번째 경우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교집합이 한 개이면서 이 차집합도 한 개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일단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숫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숫자부터를 생각한다면
1이 교집합, 2가 교집합, 3이 교집합, 4가 교집합이 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 바로 일단 네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 네 가지는 바로 뭘 만드는 경우의 수? 자, 교집합의 원소, 바로 1, 2, 3, 4 중에 누가 올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 교집합의 원소 1은 A집합에도 있고 B집합에도 있으니까 B집합에도 바로 원소 1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A 차집합 B에는 원소 한 개만 더 들어와야 되니까 2나 3이나 4 중에서 하나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되나요?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된다? 바로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가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바로 뭘 의미한다? 바로 A 차집합 B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로 A 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비집합은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이제 이 2라는 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A 차집합 B에 들어오는 바로 A 집합만 원소가 되는 거죠. A 집합에만 원소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2를 제외한 여기에 3과 4가 와버리면 바로 A 집합은 원소가 몇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비집합은 원소가 몇 개가 된다? 세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집합을 만드는 경우에서는 뭐다? 한 가지뿐이죠. 얘는 자동으로 비집합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함수를 만들어 보면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누구를 쐈다? 3을 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2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1대1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3을 제외한 1, 4 두 개 중에 하나에 무엇을 화살을 쏘면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1에 쏠 수도 있고 바로 4에 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바로 무엇입니까? 1대1 함수는 만족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1대1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만 다르면 되잖아요. 즉 1대1 대응에 바로 우리가 식이 x 값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y 값도 다르다. 이 식만 만족시켜 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다? 바로 공력과 치역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더 추가시켜주면 요게 바로 요까지 이 두 개를 합쳐서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는 사실 정의역의 원소보다 공력의 원소가 더 많이 있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같아도 되고 더 많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라면 바로 공력의 원소도 딱 두 개가 되어서 두 커플이 탄생하는 게 바로 1대1 대응이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개수가 1이 쏠 수 있는 게 세 가지, 2가 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서 요 여섯 가지 자체가 바로 뭐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 된다? 12 곱하기 6이 되어서 12 곱하기 6이 바로 7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A 집합이 원소가 세 개가 되고 B 집합이 원소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교집합은 한계가 있는데, 교집합은 한계가 있는데, 바로 A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럼 B집합도 1이 있겠죠. 그런데 차집합, A 차집합 B가 원소가 2개가 돼서 전체 A집합 원소는 3개가 되고, 그러면 B집합은 나머지 원소 4밖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대1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없다? 1대1 함수를 만들 수가 없죠. 왜?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 1대1 함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어떻게 된다? 이 세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는 A집합이 더 원소가 더 많아지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6가지와 72가지를 더한 88가지가 바로 이 함수의 개수를 나타내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같든지 아니면 공역이 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대1 대응까지 물어본다면 바로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같아야 됩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66번입니다. 집합엑스는 0, 1, 2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바로 F1, F2, F3는 다음과 같아요. 이 F1, F2, F3가 모두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F1X는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되고 F2X는 0이라는 상수 함수가 되겠네요. F3X는 자, 절대값 1-X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절대값 1-x는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해도 되나요? x-1의 절대값과 같겠죠. 우리가 5-2의 절대값이나 2-5의 절대값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1-x보다는 x-1로 내림차순으로 적어주는 게 더 편하죠.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바로 이행 이열의 행렬이 되겠네요. 그 IJ 성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두었습니다. 즉, 행과 열이 같은 성분은 자, 위의 식을 따라가고 합성함수가 되겠네요. 자, 행과 열이 다를 때는 아래에 바로 합성함수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A의 백제곱의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행렬 A, 바로 2차 정사각 행렬부터 구해준 다음에 행렬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11부터 해보면 되겠죠. 자, 원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과 열의 성분, 행과 열의 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위의 식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i가 행의 번호고 j가 열의 번호니까 그대로 F1 합성 F i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x값이 i가 되니까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F1 of F2 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됩니다. F21은 F2가 0이니까 F2는 무조건 X의 어떤 값이 더하라도 0이 되겠죠. 따라서 F1 0의 값과 같고요. 맞나요? 이 알맹이의 함수값이 바로 껍데기 함수의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죠. F10은요, F1은 X에 0, 1, 2 어떤 값이 와도 항상 1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행 1열의 성분을 벌써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행 2열의 성분을 한번 구해볼까요? 일행 2열의 성분은 행과 열의 번호가 다르니까 아래 걸 따라가면 되겠죠. 자,
i에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i가 1이잖아요. 따라서 f2가 되겠죠. 합성의 f, 자, i는 행의 번호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x 값은 바로 j 값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나타내주면, 자, f2에 바로 f1에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F1은 F1은 항상 1이 되어서 F2가 바로 무엇이 된다? 자,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찾으면 되고 F2는 또 항상 X값이 어떤 수가 들어와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는 방법을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행일열의 성분이죠. 이행일열의 성분도 어떻습니까? 행과 열의 번호가 다르니까 아래식을 따라가면 i에다가 1을 추가해 줘야 되니까 F3에 바로 FI는 2가 되니까 2에 바로 J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열의 성분 값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제 계속 적지 말고 바로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F2의 1을 먼저 구하면 되겠죠. F2의 1은 0이 되겠습니다. 얘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F3의 0이죠. F3의 0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의 이행 이열은 어떻게 되나요? 행과 열이 같으니까 위의 식을 따라가서 자 행의 번호가 먼저 되니까 F2 합성에다가 이 I 행 번호에다가 1을 더해주면 F3이 되겠죠. 그리고 이 X 값은 I 값이니까 2를 따라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3의 2가 어떻게 됩니까? F3의 2, 즉 알맹이의 함수 값이 바로 이 절대값으로 가야 되니까 x가 2가 돼버리면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f2에 바로 1이 되어서 f2는 항상 x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성분을 다 구해봤잖아요. 그죠? 따라서 행렬 A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다? 일행 1년은 1이고, 일행 2년은 0이고, 이행 1년은 1이고, 이행 2년은 0이 되는 이런 행렬을 우리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거듭제곱을 생각하면 되니까 A의 100제곱의 행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A의 제곱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 10과 똑같은 10, 10을 곱하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과 1년을 곱하면 1이 되죠. 1년과 2년을 곱하면 0이 되겠네요. 자, 2년과 1년을 곱하면 1이 되고요. 2년과 2년을 곱하면 0이 되어서 어떤가요? 바로 A 행렬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A 세제곱을 구해도 A가 되겠죠. 아, 그러므로 A의 100제곱도 바로 누구와 같겠다? 바로 A 행렬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모든 성분의 합은 1, 0, 1, 0을 더해서 얼마로 볼 수가 있겠다? 2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케일리 해밀턴을 한번 써보면요. 자, 케일리 해밀턴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A 제곱에 마이너스 A와 D를 더하죠. 그러면 1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하면 0이죠. 0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해봤자 0행렬이 되니까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되는 거죠. 이건 0이 아니고 영행렬이죠. 아, 따라서 A 제곱이 바로 뭐와 같다? A와 같다는 것을 켈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렬의 거듭 제곱은 켈리 해밀턴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몇 번만 작업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 아니면 규칙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A의 100제곱의 성분의 합을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1067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fg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죠. f는 구간별 함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이 x 정의역을 보세요. 여기가 2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말은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2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와 2보다 큰 범위, 2보다 작은 범위가 있는데 2보다 큰 범위는 y 꼴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2보다 작은 범위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 꼴 2라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y 꼴 마이너스 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기울기가 이 x축과 이루는 게 45도가 되는 바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줄 때는 항상 이렇게 네모 박스를 먼저 칠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범위까지를 해둔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y꼴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y꼴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y꼴 2라는 상수함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자 x축과 평행한 y꼴 2라는 바로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y 꼴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x라는 이 값에다 x자리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가 되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주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가 되고요. 자, gx 그래프는 2차 함수죠.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자, 0, 마이너스 2가 되면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네요. 물론 x절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에 0을 넣으면 x제곱이 2가 되어서 x절편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바로 g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시각화를 시켜라는 말 항상 이야기했죠. 자, 기억은 합성함수의 바로 함수값을 물어봅니다. 알맹이가 바로 G2가 되잖아요. 그러면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찾으면 이 2일 때의 함수값은 바로 이 X자리 2를 대입하면 되니까 G2가 바로 얼마가 되죠? 2의 제곱 4-2가 되어서 2가 되겠네요. 이 값이 바로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알맹이의 함수값 2가 껍데기의 정의역이 되니까 F2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F2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바로 기억은 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니은은 조금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y축 대칭 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 이 내용을 알면 니은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지금 GX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GX 그래프는 자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면서 바로 Y축 위에 꼭지점이 있죠. 그럼 이 이차 함수는 바로 대칭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포개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칭축이 바로 Y 이퀄 0, 즉 X 이퀄 0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포개어지죠. 그래서 이 GX 그래프는 Y축 대칭 함수가 되는 거예요. Y축 대칭함수. 이런 Y축 대칭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우함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fx를 볼까요? fx는요, Y축 대칭은 아니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180도 돌리면 포개지나요? 포개지죠. 맞나요?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 포개지죠. 이런 함수를 바로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점 대칭. 자, 다른 말로 기함수라고 이야기하죠. 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
G 합성 F의 함수는 지금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와 X를 대입했을 때가 같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함수, 즉 Y축 대칭 우함수와 원점 대칭 기함수를 정의하는 수학식이 있었죠. 자, 그것을 사실 선생님은 개념 시간을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개념을 해줬는데, 혹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함수, 기함수, 즉 Y축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일단 스킵해도 됩니다. 나중에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함수를 정확하게 알면 쉽게 니은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설명해 볼게요. 이 Y축 대칭 함수의 바로, 자, Y축 대칭은 대칭 함수의 함수 방정식이라고 했죠. 바로 이 Y축을 기준으로 X만큼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X만큼 떨어졌을 때 선생님은 이쪽 저쪽이라고 했죠. 그 함수값이 뭐하다? 같은 함수를 바로 뭐라 한다? Y축 대칭 함수라고 하죠. 즉 마이너스 X값에 대한 함수값이나 X에 대한 함수값이나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뭐라고 한다? Y축 대칭 함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dx 그래프에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해봤지만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gx는 y 값이 2가 되죠. 그런데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동일하게 2의 함수값을 가지겠죠. 그죠? 따라서 이 함수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즉 y축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의 x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는 게 바로 y축 대칭 함수가 되고요. 원점 대칭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원점 대칭은 이 함수값 자체가 서로 어떻게 된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1에 대한 함수값과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1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 두 개의 함수값이 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함수를 원점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디귿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하면 자, 이 G합성 F를 잠시 선생님이 HX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G합성 FX를 HX라고 둘 때, 그러면 좌변은 바로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되었으니까 H-X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변은 그대로 HX가 되겠죠. 그러면 이 h-x를 의 값과 hx의 값이 같은가를 물어봤는 것은 바로 hx 함수가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것은 자, 이 y축 대칭 함수와 똑같죠. 아, 이 hx 그래프가 y축 대칭 그래프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즉 F를 G에 합성한 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대칭 그래프가 됩니까? 이런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선생님이 이 합성을 할 때 우함수를 저 Y축 대칭 함수를 어디에 자 기함수에 합성을 하거나 우함수를 우함수에 합성을 하면 항상 무엇이 된다? 우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함수를 어디에? 우함수에 합성하거나 기함수를 기함수에 합성하면 바로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되고 여기는 기함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알맹이가 우함수이면 껍데기 함수에 관계없이 항상 우함수가 되고요. 자, 알맹이가 기함수가 되면 그 합성함수는 껍데기에 영향을 받는다. 껍데기가 우함수면 우함수가 되고 껍데기가 기함수면 기함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암기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표 주자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우함수의 대표 주자 x 제곱을 가지고 오고 기하함수의 대표 주자 뭐 x 세제곱이나 x를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자 우함수인 바로 x제곱을 x에 합성을 한번 시켜보세요. x제곱을 x에 합성을 해도 바로 x제곱이 되어서 우함수가 되죠. 이번에는 우함수 x제곱을 우함수인 x제곱에 대해 그 합성을 시켜보면 x제곱을 이 x자리에 합성을 하면 x제곱의 제곱이 되어서 x4제곱이 되죠. 그러면 짝수차 함수니까 우함수가 되겠죠. 기함수 대표주자 x를 x제곱에 이 x를 x제곱에 합성을 시켜보세요. x를 x제곱에 합성을 시키면 x제곱이 되어서 우함수가 되고 이 x를 기함수 대표주자 합성을 시켜도 x를 x에 합성시켜도 x가 되니까 기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F는 지금 기함수가 되고요. G는 뭐가 됩니까? G가 Y축 대칭 우함수가 되죠. 기함수를 우함수에 합성을 시키면 바로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HX는 Y축 대칭 함수가 바로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G 합성 F 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니은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귿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합성 함수 그래프가 그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디귿은 우리가 식으로 한번 대체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좌변에 있는 F 합성 GX에 관한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맹이가 G잖아요. 알맹이가 G인데 G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F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바로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 좌변도 세 구간으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먼저 2보다 큰 범위, 2보다 큰 범위를 가면요. 이보다 큰 범위에서 이 알맹이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 알맹이는 2일 때,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였죠? 우리 앞에서도 해봤지만, 자, 2의 제곱 4-2가 되어서 2일 때 함수값이 2였죠. 그러니 바로 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도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따라서 x가 2보다 클 때, 이 알맹이 gx 있죠. gx는 얼마보다 크다? 바로 gx가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 알맹이가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잖아요. 이 값이 2보다 크기 때문에 F 합성 GX는 이 F의 GX 자리에 X 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 값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 2보다 큰 값이 바로 어디에서 이 껍데기 함수에서는 바로 2보다 큰 값 바로 마이너스 2가 모두 다 된다는 말이겠죠. 이 값이 2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이차 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니까 요 그래프가 되니까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이 2가 되니까 바로 이 gx인 x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치역값이 다시 정의역이 되니까 f의 gx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 f의 x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gx가.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요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범위니까 바로 요 자체가 바로 뭡니까? f의 정의역이니까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그 x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요 아래에 좀 적혔습니다. 요게 바로 무엇으로? 바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적을 때는 자, 마이너스 2보다 적을 때는 그래도 y 값은 똑같이 이 gx 알맹이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즉, 이 x 제곱 마이너스 2는 동일하게 2보다 크거나 2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되겠네요.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에 방법 보이면서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F 합성 GX는 자 F X 제곱 마이너스 2가 바로 GX잖아요. 근데 X 제곱 마이너스 2가 X 제곱 마이너스 2가 F의 바로 정의역이 되는데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모두 다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 합성 GX 그래프가 자 2보다 클 때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면 자, 마이너스 2보다 적을 때는 이 합성함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좌변이고요. 그러면 우변은 우리가 일단 마이너스는 조금 남겨두고 G합성 F, 즉 G합성 fx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자, x가 첫 번째,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이번에는 fx가 알맹이잖아요. 그죠? fx가 알맹이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fx는 2보다 큰 쪽에서는 모두 다 y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이 gfx는, 자, g의 fx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G-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러면 GFX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사이에서는 알맹이가 마이너스 X죠. 따라서 G-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g-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바로 이 gx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제곱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세 번째는 x가 뭡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겠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알맹이는 fx가 얼마 되겠습니까? 2가 되니까 얘는 바로 g2가 되겠죠. 그럼 g2는 얼마입니까? 바로 동일하게 2가 되겠죠. 요 부분을 알겠습니까? 요 부분은 이 알맹이 f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는 마이너스 x인데 그 마이너스 x를 x 자리에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 두 개는 뭡니까? 이 fx가 상수값이니까 바로 함수값을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우변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말은 이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함수 자체가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말이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2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2인데 동일하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어떻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다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성질을 조금만 더 알면 쉽게 풀 수가 있고, 또 곡선까지 있는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굳이 식으로 풀지 않아도 풀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서 합성함수의 이렇게 식을 구해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